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2차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현재 벼락 부자가 되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집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 기반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투기공화국을 넘어 공공주택 확충과 서민주거 안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장 심상정 의원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부동산 투기를 청산하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저희는 첫 번째 토론에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토지초과 이득세법 조화를 제안했고 바로 직전에 토초세 청원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합니다. 유리 없는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획기적인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정부가 조성된 공공택지로는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해 왔습니다. 공공택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또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 이상의 택지가 민간 회사에게 매각되고 공공분양주택 역시 민간에 바로 분양되기 때문에 사실상 60에서 70%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역시 민간 분양이 49%, 공공 분양이 16%를 차지해서 공공 임대 목표는 35%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공공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8%에 도달됐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법적 기준인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9년 기준으로 약 93만 호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택의 4.3%입니다. 또 현재 지하방, 옥탑방 등 비주택 거주, 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만 200만 가구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비싼 민간 전월세에 의존해야 되고 또 이는 전월세 시장,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 공공택지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합시다. 기존 공급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대략 절반은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 임대부 판매 조건 등 공공 자가주택으로 제공을 합시다. 그러면 공공임대와 공공자가가 혼합된 질 좋은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살림이 아직 없는 주거안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1인 가구 확대 등 가구 구성에 맞춰서 주거 규모를 조정하고 최소 주거 기준도 상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주택 원칙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에는 L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하고 공공분양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교차보조 방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LH공사의 땅 장사, 집 장사를 강요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재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주택에서 정부의 일반회계 지역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야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37조 원에 달합니다. 우선 공공주택 확충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택정책 체계 거버넌스가 개편돼야 합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주택부신서를 추진하고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주택부신서를 추진합시다. 이 부처는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 도시재생부처 그리고 LH공사의 주택공급정책 기능을 통합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도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LH공사의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전 토지비축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 택지 지정 과정에서 정보 관리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축은행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서 국가의 공동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비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의 정보도 엄격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 지금 LH공사는 택지조성과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공공주택관리공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서비스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에 공존하는 혼합공공주택단지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공단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은 20년 이상 지어진 것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거복지정책은 정책부서를 중앙부처에 두고 실행주체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감독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좌절이 무척 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이제는 집값 하향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는 두 차례 토론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토지 초과 이득세와 공공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임을 쏟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등록된 160만 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이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행정력을 조속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준비해 주신 분들 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표자분들 각 20분씩 발표를 듣고 토론자분들 각 7분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광훈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고요. 네, 청년대수활동 이광훈 변호사입니다. 신규 신도시와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간단하게 좀 발제를 하는데 오늘 발제하고 또 토론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로 진행하고 자료를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의 LH와 관련된 특이 의혹, 직원들의 특이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이후에 일서만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파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분 관련된 공직부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범위한 특히 성행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고 진정만 하고 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 또 분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산 축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 2기 신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기들이 성행을 했었고 그의 결과로서 대대적인 어떤 그 수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됐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신도시를 하니까 똑같은 사태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왜 공공주택 그 정책을 펴는데 투기가 이렇게 성행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오고 이 정책이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유효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려 살펴봐야 되겠다. 공공주택 정책을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 하는데 왜 투기가 발생하나? 아마 가장 큰 거는 개발 예정지를 둘러싼 사전 토지 투기로 인해서 어떤 이런 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현금화된다. 또는 그런 거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일부 얻을 수 있다라는 최근에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실제로 수용 가격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주택 가격을 분양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분들은 그 값을 다 내고 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가격 상승에는 상당히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현금이 풀리면서 여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 이건 과거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부작용들을 덜기 위해서 대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표 보상도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토지 투기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불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먹이 사슬 시세 차익을 이용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간 택지 매각후 건설사들이 막대한 분양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 부분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또한 분양 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가 수분양자들 간의 청약 가열을 불러일으키는 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투기가 실제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주택 분양 시장에서 신도시 건설 및 분양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투기 가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공택지 사업이라고 해서 선한 결과만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공공주택 관련된 택지 조성부터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혁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이번 3기 신도시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개선이 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진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신상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공공택지 민간 매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민간이 토지를 매각하는 순간 최대한 민간 건설사들은 이거를 비싼 값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도 이것저것 모든 가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어떤 좋은기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이 소수의 민간 건설사를 위한 로또 택지 분양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왔고요. 실제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추정 물량이 37만 호인데 그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민간 택지가 지금 분양이 될 예정이고 공공 분양 25%, 10년 분양 전환임대가 10%, 장기 공공임대는 불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 비율이 매우 높다. 사실상 75%가 분양이다. 65% 법적으로 분양 되는 어떤 그 비중이지만 그 중에 10년 분양 전환 임대까지 합쳐보면 이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분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75% 물량을 분양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에 많은 분양 물량을 푸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거 문제의 안정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민간 분양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하지만 40% 그중 가장 많은 그 비중이 민간 분양을 통해서 이 공급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좀 쉽게 수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대다수 무주택자들은 신도시에서도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분양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에서 민간 분양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물량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 공공 분양주택이라도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 대안지역 형태의 공급으로 나가도록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토지 조성하는 공공주택 택지 조성 방법부터 바꿔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우리 한국도시연구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주장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 그 예산 지원이 불충분해요. 불충분하다 보니까 주택 사업자들도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면 질수록 부채가 높아지고 그다음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각인을 반영되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처 발행 한도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가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탁탁 된단 말이에요.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들에게 공공임대 사업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뭐든지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방법이 바로 토지 매각이라는 겁니다. 토지 조성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그 돈이 나오질 않아요. 정부에서 예산 많이 지원 안 하니까. 제가 또 아까 여기서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금 재정으로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예산으로 일반 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2019년에 보면 1조 7,368억 원에 불과하고요. 전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조금 나아져서 4.4%가 됐는데 3조 5,936억 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 한 해에 우리나라 2020년에 복지 예산이 180조 원입니다. 180조 원인데 주택에 주거복지를 지출하는 지금 공공주택을 짓는데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실질적으로 세금 걷어서 투입하는 예산이 3조 5천억,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그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토지 팔아야죠.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조달하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공공성 있는 신도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도 행복주택같이 임대료 많이 받는 사업은 적극적이지만 소득 일사분위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국민임대 같은 그 공급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서 좀 줄이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줄인다고 말을 못하지만 실제로는 줄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타난 결과도 행복주택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국민임대주택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건 결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고 공급 현황에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수치들을 국민임대는 거의 많지 않고 행복주택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부분이 그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이거 지금 10페이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로 받으신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부분에 컬러로 좀 나와서 이 그 비중들이 더 확실하게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뭔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선가 보존받아야 된다. 그래서 급차구조라는 어떤 이름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거기다 투입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상장주택 정책과 관련돼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좀 질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 어떤 위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평생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기준 증인소득 100% 이하 가구의 60%를 우선 공급하겠다. 이거는 그나마 저희 당초에 우려했던 분은 상당히 개선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를 지금 100% 초과 150%까지 가구에 지금 그 배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만 총자산에 대해서 좀 그 제한해서 소득 5분위 중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해가지고 지금 2020년 기준은 2.88억 원 요까지 이제 생산이 되는 사람들까지 가구까지만 여기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그 민간에서 이렇게 주택을 얻을 만한 그런 재직들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주택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내세우고 250만 원 목표와 같은 양적 확대를 위해서 정말 신도시와 그 다음에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 그 다음에 시내에서 공급하는 어떤 부분들과 관련된 현재 논의도 뭐 15%를 하면 다행이다 하는 수준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의 어떤 지금 자문들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는 회의 같은 데도 좀 나가보고 있는데,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금 그 저희들 자문도 좀 시민단체들도 자문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적다.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두 드렸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상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 저희들이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층혼합 임대주택이 성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우선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도시 외곽에 좀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다 배치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도시 외곽의 외진 지역이 아니라 역세권, 교통이 좋은 곳에 임대주택이 입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과 기능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단지별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디자인도 꼭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혼합을 위한 임대료 제도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된 그런 제도로 가서 부담감을 좀 높여서 계층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뭐 영구 임대주택을 뭐 재건축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걸 분양하겠다는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거기 공공임대주택 부족한데 어디 지금 분양할 주택이 있냐는 거죠. 그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비, 건축비, 공동체 시설 등 여러 가지 비용 증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저리융자를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 확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다 끝까지 하다 보면 아마 오늘 시간 다 잡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여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사회주택 지원과 관련된 법제화의 좀 필요성들 뭐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사회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 너무 이 부분 소홀히 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진짜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다 하는 부분에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택 조례가 그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 부산광역시 여러 곳에서 제정이 돼 있고 또 시마다 좀 제정이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정부의 이 부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2015년 주거기본법에 사회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들이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6년째 되도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입법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를 좀 지탄을 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 관련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도 공공임대주택이 지는데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사회주택 사업자 보고 그보다 더 힘들게 사업하라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 관련된 지원들을 공공임대주택 수준만큼 지원을 해서 이분 관련된 그만큼의 공공성 있는 주택을 공급해라 하는 부분으로 좀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기를 여기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발제점이 많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분양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많아요. 제 신혼부부들과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했던 정책들에서 그나마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분양가가 얼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양가를 다 내시고 거주할 만큼 그 정도의 부담을 덜 느끼시면서 그렇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계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택 사고 싶은 마음 충분히 해요. 실제 소득과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돼서 제한적 주택 공급 형태들을 정부가 충분히 늘려줘야지만 공공성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분정립형 주택,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이런 제도들을 현행하려는 시범적 수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폭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좀 자세한 말씀들은 좀 여기 그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미 서울시가 제안한 지분정립형 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 그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줘야겠죠. 정부가 이거 꼭 바로 좀 발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실제 과거에 공급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급 사례가 문제라기보다는 현행에 지금 공급하는 그 방식과 관련된 좀 개선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자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실제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민간에 전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택을 공공에 다시 판매하는 식의 방식으로 그 공공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민간 전매는 금지하고 공공에서만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건축도 민간조합 방식이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제외하고 공공만 시행하도록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현재 임대기간이 30년 너무 좀 짧아 보여요. 50년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청년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LTV, DTI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단체들이 계속 그동안에 줄곧 청구채 상환비율 40% 규제를 모든 대출 규제에 좀 적용하자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를 40% 이상 자기 소득의 40% 이상 이 대출 갚는데 쓰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출은 무리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지금 그 가구들을 파산제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빨리
시세 차익 본 다음에 빨리 팔아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대출들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는 이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있는 주택의 공급을 확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문제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면 분양가 상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저희가 분석하는 게 너무 비싸요. 이 비싼 원인이 뭐냐? 토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토지 가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했던 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부분을 시행계획 인가시의 그 가격 기준에서 정상지가 상승 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의 거품을 좀 걷어내면 이 부분에서 약 한 30% 정도의 가격 인하가 실제로 가능하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익들을 지금 이제 이 민간이 지금 민간 그 건설사들이 가져가고 어떤 조합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공공택지 개발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공공택지 팔아서 택지 개발하는 구조 이거를 계속하는 이상은 토지 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이미 다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창신도시라든지 하남 부산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미 다 지금 저희들이 검증했고 이 분석에 참여하신 분들이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실제 이런 그 대규모 단지들을 건설해 보셨던 경험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분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그 공공주택으로 지으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돈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토지비축은행을 설립을 해서 여기 기금을 이거를 지금 현재는 LH 안에 토지은행이 있거든요. 이걸 떼내서 LH 밖으로 해가지고 LH 밖에서 기금과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대규모 기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공택지를 사주면 LH는 그 돈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이 있는데 이걸 놔두고 돈을 투자를 정부가 안 하는 상태에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토지를 대규모로 팔아치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3기 신도시만한 신도시를 다시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서울 주변에서 다시 이런 사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어떤 그 국가적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또 한 번의 투기판으로 돼서 그 사람들을 어떤 우리 청년들과 그 다음에 그 후속 세대들을 울리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꼭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발표로서 우리 한국도시연구소 최원영 소장님께서 투기공화국 해체의 전제로서 주거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자료가 이렇게 길었는지를 지금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관훈 변호사님께서 말하신 것과 좀 이어서 얘기해보면 제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1단지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주공이 붙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공이 공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아파트들은 지금 뭐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광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걸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공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공이 했는데 뭐 국회의장도 사는 5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다 공공이 공급한 거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끊고 가지 않으면 지금 이 투기공화국의 문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땅을 파는 거고 그다음에 집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논의는 마치 이런 분양주택을 공공이 안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오히려 그쪽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또 몇십 년 있다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아파트들
3기 신도시에서 이렇게 공급됐는데 이거 수십억 이거 뭐 그때도 국회의장이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하고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고속터미널에 딱 서서 고속버스를 타러 갈 때 한번 보시면 사방이 다 새 아파트입니다. 그 결과 저렴한 주거들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꺼지진 않았고요. 그 지하로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주택유예 거처라고 하는 집도 아닌 곳이 사는 사람들이 2005년에 5만 가구에서 2010년 13만 가구, 2015년 39만 가구 계속 늘고 있고 그 속도가 지금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건 개발의 속도와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저렴한 주택들을 없애버리면 이쪽에서는 집도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왔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사고가 불이 나서 죽고 9.19시원에서 뭐 형제 라면 형태 기억하실 텐데 그런 형태가 되어야 이제 사회에 보여지는데 언론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228만 가구 정도는 너무 집이 좁거나 그다음에 단칸방에 애들이랑 다 살거나 지하 옥탑에 살거나 이런 가구들을 하면 전국적으로 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 과제고 이 분야와 관련해서 주거복지 정책은 사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까 이제 이따가 김선민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주거복지 전달 체계도 개선되고 있어서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아직은 228만 가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쭉 넘어가서 12페이지 보면 이제 동자동에서 오늘 나와 계신데요. 쪽방촌이라는 곳이 작년 2020년 1월 20일 날 영등포 쪽방촌 개발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는데 저는 좀 그때 놀랐습니다. 연구자로서 자괴감도 좀 들었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쪽방촌에 관해서 쪽방촌을 보면서 항상 고민만 했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정부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수용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대전, 부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동자동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2월 5일날 발표했죠. 근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동자동은 지금 주거권과 재산권이 좀 전면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권리 단계로 오지 않고는 우리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투기공학의 해체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쪽방촌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동자동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했어요. 2019년 말에. 조사했을 때 좀 놀랬던 게 당시에 월세가 얼마였냐면 평균적으로 23만 3천 원인데요. 당시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 23만 3천 원이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 금액만큼 월세가 되고 이게 이제 다음에 26만 원으로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31만 원으로 넘으면 또 올라가고 그야말로 빈곤 비즈니스 집을 걸쳐주지도 않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주민이라고 하시면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주거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동자동의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여튼 두고 볼 생각입니다. 좀 넘어가서 3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유튜브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전에 최은영 소장님께서 12쪽이라고 한 부분은 29쪽의 상단 페이지였습니다. 12쪽. 네네네. 친절한 사회자님. 네, 그럼 30페이지의 주거정책과 주택가격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좀 간단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110만 호가 팔렸습니다. 집이 전국에서. 이런 숫자는 우리 역대 없었던 숫자입니다. 100만 호가 넘게 집이 사고 팔렸다는 건 누군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영별 이런 얘기도 나왔겠지만 실수요자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될 건 누군가 팔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2006년에 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파는 건, 이제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2020년에 110만 호로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그나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갔다, 폭탄이. 그리고 2020년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전체 실거래가 가지고 보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여하튼 뭔가 주택시장의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 31페이지의 첫 번째 그래프의 맨 위쪽에 보면 2019년에 서울의 호당 평균 가격이 6억 6천에서, 이거는 아파트와 전체 주택을 합한 겁니다. 6억 6천에서 6억 5천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약간 하향 안정화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하향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으로 됐는데, 실거래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자료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대 정부의 주거 정책을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놀랬던 거는 방향은 다른데 굉장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 분담금 이거 분담 받은 사람이 전국에 1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하자, 말자, 이런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사실 주거 정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 전체를 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판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이광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 LH에게 이런 일을 시켰던 거거든요. 10,000원 주고 돈 10,000원 주고, 비유를 하자면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그리고 거스름돈 남겨와,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이걸 그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것들을 넘어가고요. 33페이지에 가보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마치 지금을 예감한 것처럼 칼럼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저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이 주택정책이 실패하기를 계속 때릴 텐데,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좀 넘어가서요.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주택가격 상승에 관해서 2020년에 주택가격 상승에 관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안 올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걸 저희가 전세 가격을 분석을 해본 거죠. 월별로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 저희가 작년에 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3월에 떨어지고 5월에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전세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3월 이후부터. 그러던 기울기와 그래서 7월에 정점을 맞이했고요.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고 그 이후로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임대차 3법이 일정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주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거 말고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주거권을 보장하는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아까 이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개발이 이루어질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였고, 그냥 사람들을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갖다 놓은 데가 광주 대단지고 상계동이고 중계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바뀌었냐, 우리나라 개발의 시스템 자체가 재개발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재개발 재건축은 비싼 그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그러면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공공자가라는 거죠. 판매 조건보다 토지 임대부를 통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되 근데 그 이익을 수분양자가 모두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로 걱정인데 주택 임대 분양가가 무조건 낮으면 그 개발 이익을 또 수분양자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1단지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동자동 쪽방촌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 개발이. 그러니까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이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에 관련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가난한 분들과 계속 말씀드렸던 228만 주거빈곤 가구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기를 바라고 50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50페이지에 사실은 50페이지에 보시면 LH가 그동안 공급했던 그 많은 집들은 다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반포주공 일단 개포주공, 잠실주공,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건 변호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더 이상 신도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은 이게 마지막 신도시일 텐데 이 3기 신도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지는 우리가 모두가 논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건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꼭 하나 짚어 넘어가고 싶은 건 관리 운영 단계에서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10만 호고요. 미국이 110만 호로 비슷한데요. 연간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미국은 한 7조, 8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거의 0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딱 팔아서 장사해 이게 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임대 시장이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2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5%로 상한을 규제하는데 주택 품질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정말 살면 안 되는 집들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너무 지하 습기와 공파가 심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료 보시면 천장이 막 이상하게 생겨서 사람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집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부업도 제대로 없이 난방조차 안 되는 집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불법 주택들 이게 지금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2019년에 개정을 해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기초에서. 네, 불법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주택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잘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외국은 53페이지에 보면 유럽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곳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사람의 임대를 금지하는 제도, 브뤼셀의 임대 금지 제도를 소개하는 것들이 있고요. 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주거급여라는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그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상정 의원께서 주거급여 개정안을 내셔서 지금 현재 중위소득의 45%까지 되어 있는 건 중위소득의 60% 정도까지로 이게 아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현재는 80만 원보다 소득이 낮아야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하자 국가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이 60%까지로 늘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복지의 이슈와 9.19 시원에서 7명이 돌아가실 때 4분이 수급자였거든요.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데 고시원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정책의 목표 자체가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주거급여는 그런 점에서
주거급여와 주택품질을 연계하는 제도가 우리가 빨리 정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좀 늦었는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이강원 변호사님 잡으셨는데 소장님이 아끼셨네요. 소장 소장님께서 약 총 자료집이 32페이지가 넘습니다. 32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으로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 김건호 정책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정에서 일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을 정의정책연구소라고 했는데 사실 별개의 기관입니다. 정의당의 기관이 있는 거지만 오늘 제가 와보니까 다음 달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네요. 이제 바로 4년 전에 여기 참여연대에서 대선 부동산 공약 평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계신 진상현 원장님 나와 계셨고 이제 최원영 소장님 나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답하죠. 사실은 4년이 지났는데 제가 또 하는 얘기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 제기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답답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상정 의원님이 인사말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저 남겨두고 떠나셨는데 제가 난감하죠. 사실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좀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전에 이제 여기서도 그때 공약을 제시했지만은 투기와의 전쟁까지 얘기했고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을 이제 주요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차례가 넘는 정부 대책이 나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책만 매년 이제 1회 한 번 이상씩 아까 보니까 32페이지에 최원영 소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이제 소장님의 실거래가 분석도 말씀을 드리셨지만은 제가 이제 57페이지에 적은 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택이겠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봤더니 출범 당시 2017년 5월에 비해서 약 59.1%. 어쨌든 그 수치만 보면. 그리고 이건 체감상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주목하는 아파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안정면에서 봤을 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투기 근절은 어떤가? LH 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투기가 근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온 사회에 뿌리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죠. 두 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럼 실패했을까?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을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진단 또한 내려주셨습니다. 뒷북 대책, 핀셋 규제, 찔끔 대책. 참여연대가 세운 폭탄론에 휘둘린 걸 보면서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그래서 정권 초기에 오히려 융당 폭격식으로 이거를 지지율이 높을 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는데 못했다.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 세력,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요구 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일치하는 게 아니었던가, 결국에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토론의 주제인 공급대책입니다. 공급대책이야말로 부동산 기득권 세력, 투기 세력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도 보수 언론에 나오는 소위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책 말고도 정부가 꾸준히 내온 대책이 공급 대책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종부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다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보면은 5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대로 상기 신도시만 25만 원에 가깝고 지금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약 117만 원, 83만 원, 어마어마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인 1월 19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고 수준의 주택을 공급했다라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될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이제 58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이제 왜 건설사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 부족은 그리고 여기에 연계한 공급 많은 것,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들. 근데 수치로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104.2%까지 올라갔는데 무주택자는 많이 줄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13.2%에서 2019년 15.9%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있어 하는 서울은 어떤가? 서울 주택 보급률은 작은 수치지만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95%까지, 95.9%까지 올라갔는데 자가점유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동안 많이 지어졌고 공급되었던 주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재기 대상, 우리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인 것이 등록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대요. 근데 이런 공급 만능론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아마 발제자분들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 상비 신도시가 이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제 거의 민간 분양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앞서 수치를 제가 제시했지만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지금은 뭐 가격이 낮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변 시세 수준대로 올라갈 것이고 또다시 미래 신도시나 기타 그 기존에 진행되었던 신도시처럼 다시 이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입법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매각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 비율 개정 같은 거는 그 앞에서 발제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심상정 의원님 또 인사말을 해주셨죠. 그리고 59페이지에는 이제 그 발제자분들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차 조정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기금 확대, 그 다음에 국민연금기금, 공적연금기금 사회적 합성한 약간의 뭐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비축은행은 아까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공급 부족을 얘기하면서 매일 얘기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하는 게 땅이 없다고 그래요. 땅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땅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땅을 어떻게든지 구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공이 수용할 택지를 만들 수 있는 미리 좀 지출해놓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게 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계속 논의가 안 되는, 정부에서 논의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후분양 문제입니다. 지금 신도시도 그렇고 다 이제 선분양, 아직까지 그 선분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주택 펜이 2,000원짜리거든요. 이 펜도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기 전에 외대에서 한번 써보고 사야 됩니다. 2,000원짜리 펜을 써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을 전혀 품질을 알지 못하고 어느 중앙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통장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 하나만 갖고 보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건설사들 입장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아파트가 분양되면 1년에 몇만 건씩 하자고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후분양제도인데 거의 이 정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공급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으려면은 상기 신도시 공급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후분양제가 유지되니까 계속 유지되면 아니면 도입되지 못하고 선분양제를 계속하겠다. 그럼 분양업가를 공개해야죠. 만약에 돈을 미리 받으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돈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시장 원리대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선분양제 유지하고 싶으면 분양업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후분양제 도입도 안 하고 있고 분양업가 공개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공급 방식 그리고 더불어서 좀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좀 개혁 방안까지 좀 같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고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다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애를 쓰려면 미래에는 좀 확실히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연 미래가 변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과연 이제 우리 사회에 학습 능력이 과연 있어서 예전에 좀 잘못했으면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까 그 발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신도시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우울하게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즘 좀 그런 고민이 든다라는 말씀을 소두에 드는데 그만큼 참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렇게 뭘 탓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 정책을 우리가 고민할 때 몇 가지를 계속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어. 일단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기대이익을 계속 낮추는 정책 방안을 써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금융 규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기대이익을 낮추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저렴주택이라든지 뭐 분양주택도 포함해서 장기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도 계속 써왔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써왔지만,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그 토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민간임대 시장이 이렇게 공공임대 주택 양을 단기적으로 막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장기 거주권을 보완한다든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가져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거의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없습니다. 보유세도 올렸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8만 호가 지금 재고라고 하고, 뭐 25년 정도 되면 한 200만 원에서 10% 정도 공공임대도 달성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이런 답답함들이 해결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왜 그럴까? 뭐 이런 게 저도 뭐 주거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무슨 해법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걸 원칙을 이렇게 조금 갖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고 보유하고 견디나 그런 기반들과 힘들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책들이야 아까 정장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5년 전에 얘기한 거랑 지금 거의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제가 알기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게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좀 우리가 다른 해법들이나 뭐 이런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지금 시대가 저성장이나 뭐 양극화라든지 이런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금 우리가 사회인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툴들은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을 저희가 이렇게 주거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거죠. 공약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과 관련된 틀에서 원칙은 이런 거겠죠. 오늘 다 얘기한 것처럼 분양하지 말고 임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보면 LH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을 국토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 체제를 좀 변화시키는 그 다음에 사업자로 봤을 때 LH나 중앙 에이전트, 대리인이랑 이런 데에서 70, 80%도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에이전트에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싶은 민간 사업자한테도 좀 권한과 역할을 좀 주고 그 다음에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수요자 시장들 만들.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진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이 있는 거죠. 현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법은 이걸 원칙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고려하는 거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게
그러니까 그런 힘이 우리 사회가 아직 없는 게 근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강원 변호사님이 발제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LH가 부채 비율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못한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된 걸까요? 그 다음에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많이 공급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공사체 발행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그거 하나 이번 정부에서 그거 하나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변화와 형식적인 변화, 양적 변화가 있었어. 근데 원칙적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거의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 국토부만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함께하겠다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을 확신이나 방향을 주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변화하고 싶지 않았다. 변화하기에는 너무나 역량 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공공임대주택도 진짜 누구나 다 가서 살고 싶은 공공임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은 그렇게 돼야 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 품질도 너무나 좋아야 된다.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도 전 시민사회도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그 결과물이 이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제가 뭐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저는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민간 사업자가 LH가 독점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대부분의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LH를 중심으로 중앙공개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성장 양극화라든지 우리 사회 주거 불안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의 변화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마감하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자,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LH가 대형 사고를 치면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형 사고를 쳐도 지금 결과물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녹록하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들이 여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진짜 강력한 드라이브를 노태우태처럼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한 것도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거를 우리 그럼 다음 마지막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쉽게 또 보이지가 않았어. 완벽하긴 한데 결국은 이게 시민과 같이 하고 시민사회가 이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직화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모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튼튼한 기반과 대안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접근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씨앗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아무튼 제가 이걸 좀 다 분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결합하는 방식만이 무슨 얘기면 어쨌든 주거 안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걸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차피 이게 장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동자동 살고 계시는 주민들 해마다 많은 분이 힘들고 괴롭게 돌아가시는 분들께 제가 연구소를 마음을 동자동은 국내 최초로 토종 밀집구인데 70개 동에서 한 1,000여 명이 밀집에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우리는 꿈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공임대 1250%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공공 주도 개발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쪽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 이번 공공주택 사업을 환영하고 믿고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주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은 동네에 전봇대며 나무 가지며 도시가스 베란다에 막 빨간 푸른 깃발을 달고 그 흰수막도 마을 자체도 그 저거네들 생각대로 막 써붙이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 자체가 내 무덤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라. 아직 저다 이야기 보니까 나이도 좀 저나 다 비슷한 나이인데 제2의 용상참사 피바람을 각오하라. 이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한테는 참 만화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글을 써놓고 힘이 있는 그 가진 자의 그 목소리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현수막 내용도 최근에 또 좀 변하더라고요. 절충, 상생, 상호, 양보 얘기를 하면 결국 자기네들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쪽방촌 주민들 한테 이야기도 상의 한마디도 없고 적은 애들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건물주를 좀 도와달라. 생명 우리한테 눈치도 주지 않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우리는 여지껏 저도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사회에서 보아온 우리 민간개발을 하고 약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진 자들은 또 가진 자의 그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이제껏 해온 것을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또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유주들이 우리에게 좀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 집도 늘려주고 1250세대가 아니고 1700세대를 지어주고 집도 넓혀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도 듣지 않고 우리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고 싶다는 우리도 깨끗하고 밥도 해먹고 화장실도 있고 제대로 잠도 자는 곳을 살고 싶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민간개발 해서 우리는 민간개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우리 동네는 또 술도 좀 하면서 하고 정신적으로도 인지도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집세 한 5개월치 돈 몇 푼 지어주고 이러면은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용역 조금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억압주고 이러면 쉽게 내주실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주택을 정당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주택은 더 확충해야 한다. 발표된 곳에 차이 없이 공공주택 사업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과 전국의 모든 쪽방지역 다 공공 주도의 개발을 해 주시면 민간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한 달 6개월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로 하고 민간주택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동 주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고 항상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개발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구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공공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물적인 공급 외에도 사실은 공급을 잘 하려면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접수를 재택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주거를 이전하는 데까지 드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는 사실 이런 걸 전달체계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지금도 계속 반복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장 사례를 몇 가지 겉보태는 말로 이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발제해주신 이광훈 변호사님이나 최은호 박사님 자료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발제해주신 두 분의 그 공급 원칙, 공급 확대 방향 다 동의합니다. 거기 몇 가지 이제 현장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제 서울시 상황밖에 잘 몰라요. 서울의 도심 이렇게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용산구, 중구, 종로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잖아요. 25개 자치구가. 그런데 시내에서 뭔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다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종로나 중구에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공공임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은호 박사님이 이 발제문 안에 제시하셨더라고요. 지역의 수요에 따른 일정 비율 확보를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2018년도 초반에 6개 자치구 단체장이 SH공사에 그런 공문을 보내요. 우리 지역에는 매입임대주택 주지 마세요. 저희 님이 너무 심해요. 집값도 떨어져.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할 일인가 싶어서 저희가 시청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이거 철회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결국 그게 철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만 주민인가 뭐 이런 것도 물론 세금 안 내진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수요에 따른 일정별 확보를 의무화하는 건 대단히 좋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인센티브 쪽으로 무엇인가를 마련하는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역시 분토를 공감합니다.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 안내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서울시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필요해요. 재개발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아파트 1,500만 원 다 이상 넘어가고요. 행복주택은 4,700만 원,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행복주택의 대부분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청년은 없어요. 그래서 과연 공급을 하려는 대상과 가격이 미스매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거냐라는 건데 마침 지난 3월에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한번 짧게 발제를 했었죠. 그거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실천대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다 싶은데 서울시는 보증금이 없는 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아직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서울시는 실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장기적으로 뭔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비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원칙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본인 생활권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보다 나은 주택을 이행하는 방법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일인데요. 주로 이제 학령기 아동을 가진 그 부모님들이 일반 주택을 선택을 하세요. 학교를 뭐 중고등학교까지 마쳐야 되니까, 초등학교까지 마쳐야 되니까 여기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분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도 구에 묶여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뭐 공공근로, 구 벗어나면 그 일자리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전세임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빨리 이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주택이 인차권을 보장받지는 못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전세임대주택이 계약 종료가 될 때 전세보증금 반환 허약서라는 걸 임대인이 계약서 상해상 입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이 임대인한테 받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LH나 SH부터 받은 보증금 얼마 몇천만 원을 그 다음에 이 입주자가 낸 몇백만 원을 난 며칠까지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게 그 허약서의 내용인데 이거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을 제대로 써준 사람 저는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도 굉장히 미루는 상황이었고 계약기간 중간에 주택의 하자 발생이 생겼을 때도 그거 잘 써주지 않아요. 이럴 때 공사 개입 안 하고 뭐하나. 그래서 제가 정말 반대거든요. 임대인들은 공사가 개입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가난한 임차인에 대한 태도와 이 공사를 대한 태도가 정말 다르다는 게 저희가 개입했을 때만 하나라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매입이나 건설이 공급되지 않을 거면 이런 것들에서 촘촘히 보완해 나가달라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중간에 이제 5조, 6조라고 되어 있는 주택의 인도, 주택의 관리, 전세임대주택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조의 주택의 인도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내용 겁니다. 이제 소유자가 공사한테 이제 돈을 받았어. 근데 요거를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 책임은 입주자한테 공사가 물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며칠 전에 그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했다가 그 전세보증금 나중에 LH로 받는 분 임대인 의심스러우니까 주지 마세요 했는데 그냥 LH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이 집 결국 못 받았어요. 입주자가. 근데 입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도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조항 때문에 결국은 이 임차인만, 입주민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6조 주택의 관리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에 소유한 사람하고 입주한 사람 둘이서 알아가라는 거죠. 결국은 안 고쳐줘요. 저희도 거의 고쳐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야 그래도 버텨서 나중에 매입이나 인고 건설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곧 전세계약 매입되가 20년이 다가옵니다. 그 10년,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이었잖아요. 공사 찾아가서 저희가 있죠. 여기 나온 사람들 10년 살고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민간 임차로 이동하냐. 보증금 마련하는 거 힘들다. 요구해서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20년 되는 게 한 2, 3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전달 체계하고 조금 더 이제 맞물려 가는 건데 비주택 이주 지원 사업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앞에 이제 청년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이 비주택 거주자하고 200만이 넘는다.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이게 2018년도에 주거권 특구 왔다 가고 유엔에 그리고 국외보시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좀 탄력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상자도 확대가 됐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계신 분들을 주거이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비과들을 선정을 했고 국토부 사업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11개 뽑아서 뭐 매칭으로 해서 이제 그런 기관을 운영합니다. 근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후 운영하는 데가 11개 뿐이에요. 14개는 그러면 주택에 계신 분들이 촘촘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더 많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년까지만 하고 많은 사업이에요. 비주택에 계시는 분들 내년 이후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 말씀하셨는데 분명 필요하다. 비주택에 있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주거비 지원 제도하고 맞물려서 주택 품질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주택 품질 개선을 할 만한 것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허름한 고시원의 주인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부탁하기도 해요. 내가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까 그 주택기금 이광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리로 이런 민간 업자들한테 빌려주는 방식은 어떤가? 그리고 그것을 개조할 때
더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하는 방식은 다 동시에 들어가면 어떤가. 이제 미국의 섹션 A 프로그램이 처음에 들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발레 감독이 되게 소홀해져서 뭐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이고 공공이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좀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그 재미났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들은 공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재개발임대 아파트나 국민임대는 공사로 직접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늘 공공기관에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단계 격상하면서 우편으로 바뀌거나 인터넷으로 해버리거나 연말에 몰아서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인터넷 접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취약한 분들은 마치 인터넷 접수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공인인증서 발행하고 컴퓨터도 다 저희 센터에 있는 거 활용을 해서 접수까지 지원해. 공편도 마찬가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서류를 다 해서 접수까지 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 비대면 시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면 수시로 접수하는 거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기자 명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판단해야 돼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근데 아마도 공사가 시스템이 없는 건지 없다면 너무 그동안 일을 안 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있다면 활용 안 하는 게 무능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 사실 좀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기자 명부 만드는 거 작년이 좋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전체적인 시스템 좀 바꿔보자.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그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짜보자 하는 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 박사님이나 이제 변호사님이나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 그러니까 공공이 책임으로 가져야 될 사람들의 대상을 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구걸을 해서 만화방에 가거나 어쨌든 자기 몸을 보호로 스스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스스로 노력하는 건 그냥 기본 전제다. 이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 낙인이 굉장히 부여되는 의미인 것 같아서 그거 말고 그냥 주택의 상태를 놓고 얘기하면 어떨까. 최저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집을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 이게 공공의 책무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좀 덧붙이는 말씀 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예정 시간에서 한 10분 조금 못 남았는데요. 혹시 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은 우리 최원영 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아까 하도 거의 15분 만에 마치셔가지고 아무래도 마무리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최원영 수장님께 맡기겠고 그리고 지금 한가하게 계시는데 우리 청년 주거단체 대표 우리 민달병위원회 김소래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그 혹시 우리 김소라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내 맘으로 5번 정도. 예. 지금요? 그럼 제가 그냥 슬프만해서 마이크를 오늘도 이제 최소한 공공택지에서는 민간한테 분양하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LH가 교차보조 방식으로 했던 것을 사실상 그거를 이제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LH가 땅 팔고 집 팔아서 조성해서 공공임대에다 돈을 넣었었는데 땅 팔지 말고 집 팔지 못하니까 새로운 대안적인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회계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강훈 선생님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LH가 한 80조 주택도시기금위원회인가요? LH인가요? 한 80조 원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들어오는 건 한 뭐 4조 원가량 해서 전체 비율이 한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걸어서 여기 충당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장에서 조성했던 것들을 중단시키면 그만큼 공공재정이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이로만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반 회계가 들어와야지만이 오늘 우리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건지 또 그 상기 신도시 또 아마 좀 실증 분석하셨으니까 조금 보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뭐 다른 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번 좀 질문하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번에 이거를 그 재정을 다 한꺼번에 그 마련한다는 거 아주 간단하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사실은 이 정책 전환에 대한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8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보면 그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런 이제 건설에 대한 그 건설 공급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수요자 보조, 수요자측 보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요 덩어리가 전체 그 주거복지 예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 그걸 늘려주면 사실 다른 게 좀 줄어들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주머니에서 들어가든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그 사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꼭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자 보조를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보조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여도 집행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실제 이제 여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조와 관련된 예산 늘리면 다른 부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주거급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이 방식의 해결 방식에서 그 살짝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평생주택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처음에 이 컨셉을 이제 제가 상당히 우려점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고민해볼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이 그 컨셉을 저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정교한 논의가 있으면 이 연에서도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주택의 들어올 수 입지 계층을 살짝 더 늘려주고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료에서 그 교차 보조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막 여기다 돈을 막 쏟아부어야지만 이게 집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공공주택의 어떤 그 개혁을 사실은 이 이제 국토연구원이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평생주택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직접 보조와 그다음에 융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측 보조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추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게 끝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 정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을 그냥 원칙 정도로 좀 제한한 지금 상태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평생주택은 지금 약간 시범 사업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데이터들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교차보조를 통해서 얼마나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조달하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들어가는 예산,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이제 그 확인이 될 거라고 보이고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회주택 사업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 비슷한 그 논의를 한번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한 30%에서 40% 정도의 그 공공기금 내지 공공융자 같은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또 한 30~4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데 이 민간 조달을 되게 싸게 또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나머지 이제 10%는 이제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달하고 나머지 또 한 10% 정도는 그 임차인이
그 보증금, 거기도 비슷한 보증금 비슷한 방식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조금 더 돈을 더 내고 임대를 조금 덜 내고 하는 방식,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매칭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요자 구조, 요걸 가지고서 계층 다양화를 이렇게 계층의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운영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이 가능하지만 이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민간의 사회주택 사업자도 가능한 거예요. 이 방식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그 제안하는 어떤 내용이 공공임대주택의 개혁뿐만 아니고 사회주택까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방식을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기왕의 평생주택 개념을 고민을 했다면 좀 혁신적으로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국회도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혁, 이런 부분들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땅 팔지 않고 집 팔지 않고 어떻게 공공택지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확충할 것이냐.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일단 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이러한 변호사님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땅 팔고 집 팔고 아무것도 하나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주택지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이 매각을 해야죠. 예, 거기서 또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 하나도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교조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면서 최은영 소장님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주택가격의 안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주택가격 안정이 그 정책 목표가 되냐. 차라리 이 목표 세팅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엔 주거권 특보 이제 새로 바뀌신 분도 이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가 되고 이것들을 외면하면서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은 우리 사회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금까지 4년 정도 실패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실패를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실거래가를 가지고 봤을 때 2019년하고 2020년의 서울 데이터는 서울의 데이터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에 110만 호가 팔린 것들이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이즈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집을 누군가는 판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요. 패닉 바잉이 아니라 민주당이 패닉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집값을 안정시킬지에 정책을 집중을 해도 힘든 상황에서 이게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종부세를 낮춰준다, 재산세를 어떻게 깎아줄까, 이러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나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만 유용한 정책이거든요. 빚을 냈는데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무조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LTV DTI를 막 올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지금 쓴다라는 건 결국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을 포기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패닉 상태를 멈춰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약간 버텼습니다. 5년을 이런 모든 공격, 종부세 폭탄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폭탄론 기억하실 텐데,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견디었고 역사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년 차에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빚내서 집사라 정책 내지는 세율을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등 이런 정책은 이미 정부가 마치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명박 정부들이 썼던 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이혜원 의원의 이런 법안이 뭐였습니까? 종부세 완화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는 지금 좀 진정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무 진전이 없었냐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이제 제가 동대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말씀드렸지만 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이점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않고 어떤 영역은 공공이 개발을 꼭 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안전등급, D등급, 2등급이 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안 이루어진다. 왜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개발을 공공이 빠지면서 대부분을 빠지면서 민간에게 맡겨놨던 문제에 공공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쪽방촌 개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국의 4군데에서 이미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요 말씀만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얼마나 길게 할 건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에 의한 부담금 이걸 지금 주거복지랑 연계하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에 지금까지 작동 안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유예하면서 이거 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국에 100명도 안 돼요.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한남 연립에 6천만 원 정도 이제 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2,500억 정도가 부과될 거고 그 중에 1,250억이 중앙정부 건데 그거를 주거복지를 지자체별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걸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중한 단초들을 만들어가고 있던 것들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동자동의 쪽방촌 개발의 공공개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부대기하게 나도 좀 소화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임대 확충과 서민주거 안정 오늘 주제입니다. 공공임대 확충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선순위 3가지를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1년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약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답은 좀 최원영 소장님께서 쪽방촌과 같은 지역에 공공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 계속 강력하게 그걸로 하나를 가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광우 변호사님이 하나를 든다면 길게 보지 마시고 1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일단 민간 매각 기준을 낮추겠다. 이게 실제 사업 시행하는데 5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5년 탈 거 없고요. 한 10년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긴 세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 원칙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냥 문을 안 되니 그냥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걸 해야죠. 하겠다고 하는 건 해야 되는데 향후의 어떤 물량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민간 매각 기준을 낮추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 그게 한 가지예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비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그 부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공주택 도심 내 공공주택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년 내는 못 끝내는 사업이고 10개년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항상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좀 당황시키는데요. 5개년 계획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도심 내에서. 근데 그 계획도 역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0% 이상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저희를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를 처음에 짚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계획들도 거기에 받쳐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 분양이 많고 한 15%는 공공임대주택하고 나머지는 다 분양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공공주택 지구를 도심에서 설치하고서 재개발을 마치밖에 안 한다. 공공주택을 그렇게 공부 안 하겠다.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정도 말씀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공공주택 확충, 그러니까 양적 확충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걸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진짜 질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아직 그 데이터를 제가 연구하지 못했고 아직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렇게 이런 아직 그 연구가 난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얘기한 건 그 연관된 건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거 공기업이 뭐 하는 데인지가 지금 우리가 그게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데거든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를 토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공성을 갖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을 보면 공공재개발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데지 여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이 참여하는 건 사업성이 없는 데서 주거안정이나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있는 데를 중심으로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이 뭘 하는 데인지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교차 보조라든지 우리가 예산 어떻게 얼마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대책도 이런 거죠. 정비 사업으로 주택량이 늘어난다는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구수보다 더 많은 가구수가 거기에 살기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고 용적률을 더 준대요. 그럼 양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는데 거기서 반드시 수반되는 건 가격의 상승.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늘려줘서 더 벌게 해주겠다잖아요. 기존 소유주한테.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 안정의 문재인 정부 때도 봤듯이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 안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비 사업의 본질이 뭔지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정비 사업은 쇠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퇴가 안 된 데서 공급을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서 공공이 개입해서 양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들을 우리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뭔지, 공기업이 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전달체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원칙들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고 정책이 수립된다면 계속 이런 거죠. 공급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서 양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동자동 경험이라든지 영등포 쪽방 이런 경험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시 효과를 꾸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떡국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게 당장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하거나 그런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대응하는 진짜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근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는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 이게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지금의 교훈이 아닐까. 네, 저도 1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과제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60% 중위소득 60%까지 늘리자고 한 법안을 냈는데요. 그거는 의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60%까지 늘리고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을 이제 하는데 아무 데서나 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쪽방 50원 이런 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를 주거급여액을 제대로 주면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10원 원 정도를 주거든요. 이러니까 쪽방에 살든 90원에 살든 그걸 국가가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만 해도 그 주택 품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주는데 아무 데서나 살게 하진 않거든요. 이거랑 연계하는 건 지금 당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거급여 소위라는 게 곧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걸 논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60이 당장 힘들다면 올해는 중위소득 50까지는 가자. 이런 결단은 그거는 기재부 관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위에서 결단하면 이건 되는 거다. 그러니 부디 주거비 지원,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집을 잃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IMF의 경험을 보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거비 지원을 단기적으로 빨리 확대하자라는 게 1년 안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아까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해주신 말씀이 가장 저는 이펙트가 있는 것 같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진남영 원장님께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개선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 돈을 확보하지 못하겠지만 1년 내에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광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침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40% 미만만 민간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민간 매각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지침이니까 앞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아마 올해 정해질 것 같고. 세 번째로 도심 내 그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은영 수장님 주거비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큰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